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성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 보복을 운운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검찰을 이용해 정치 보복에 나선 것처럼 주장한 데 대해 현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미 때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에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다스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가 수백억 원의 제주 부동산뿐만 아니라 충북 천안에도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다스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부동산을 보러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오늘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돼 전국이 뿌였습니다. 오늘 밤사이 잠깐 좋아지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거란 예보입니다. 국회가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최근 거래소 폐쇄 방안 등을 놓고 벌어진 정책 혼선을 질타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이 적발된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갖고 있던 가상통화를 팔고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통화 논란의 해법을 찾는 뉴스룸의 긴급 토론이 9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가상통화의 가치가 매일 수십 %의 등락을 오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는 가상통화의 가격에 따라 극과 극을 반복하는 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끌어들이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서 분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어제에 이어서 참모들이 총출동하면서 이른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법적 대응 대신 정치 투쟁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뉴스룸은 오늘도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 그리고 실체적 진실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이번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국정원의 억대 특활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오늘 내놓은 입장을 보시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해 분노한다는 표현을 쓴 건 취임 이래 처음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검찰을 이용해 정치 보복에 나섰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에 대한 모욕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 측은 무대응 입장을 유지했지만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현 정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편가르는 것이라 더는 인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청와대의 강경 대응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지금 청와대에 나가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 어제는 청와대가 노코멘트를 하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건가요? 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그간 말을 아껴왔지만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들도 어제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적반하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예.
정당한 검찰 수사를 이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정치 싸움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물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내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 말려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 역시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봤다면서 때문에 그동안 인내해왔지만 이제는 인내보다는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마치 현 정부에서도 그런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도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봤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예, 청와대 나가 있는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1억 원을 대통령 방미 직전에 달러로 환전해서 부속실에 전달했다. 부속실은 대통령과 가족들을 보좌하는 곳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의미가 커 보이기도 합니다.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그 돈으로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명품을 사느냐 여부가 아니라 그 돈이 대통령 일가에 전달이 됐느냐 이 문제이겠죠. 이선화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핵으로 떠오른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 배경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달러로 환전했고 이를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2011년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숙박과 공식 만찬 등 체류 기간의 비용은 모두 미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속실장의 진술대로 1억 원을 달러로 방미 직전 전달했다면 사적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더욱이 공적인 용도라면 청와대 특활비나 정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국정원 돈을 끌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본인을 챙기는 제1부속실장이 부인과 가족을 관리하는 이 부속실에 전달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은 커집니다. 당시 미국 방문에는 이 전 대통령 부부와 딸도 동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특활비가 김윤옥 여사의 명품 가방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명품 가방 구입 여부가 아니라 국정원 돈이 실제 전달됐는지입니다. 이 경우 특활비 사적 유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곁을 15년 동안 지킨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초에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자, 검찰은 어제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가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우선 좀 궁금하군요. 네, 검찰은 이미 확보한 김희준 전 실장과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시기와 방식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전달이 돼서 사적으로 쓰였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을 구속 이후에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 돈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민간인 사찰 폭로를 입막음하는 데 사용된 경위를 파악하는 등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다각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검찰 수사망이 이렇게 좁혀지면 이 전 대통령도 결국 이제 직접 소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거론이 많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 전 2월 초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먼저 김희준 전 실장 등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진술 확보를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관건입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어제 새벽을 전후해서 나란히 구속된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의 구속 만기가 최장 20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특수활동비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의 큰 틀을 좌우할 핵심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확보한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의혹을 밝히겠다는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에는 특활비와 다스 관련 의혹을 한꺼번에 묶어서 소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 검찰 조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다각도로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각자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가고 있는 와중에 그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는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마이크 앞에 서게 한 것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다. 역시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아닌 정두원 전 의원의 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돈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김 전 실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김 전 실장은 그만큼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실장은 누구이고 그가 이처럼 입을 열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를 잘 알고 있는 정두원 전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급해 보였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듯 보였어요. 정두원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초조해한 건 김희중 전 부속실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이 안 됐죠. 거기서 당황한 것 같아요. 김희중 비서관이 MB의 분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모든 일정과 통화를 다 옆에서 하니까 거죠. 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김희준 전 실장이 자신이 아는 비위 사실을 검찰에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됐을 거란 겁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을 초선 의원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때까지 15년간 바로 옆에서 보좌했던 최측근입니다. 김희중은 굉장히 직원을 또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 서울시장 때도 그렇고 또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툭하면 안 나와요. 그만둔다고. 김희중은 워낙 자기가 담백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MB는 또 김희중이 이제 소중한 존재니까 자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데 걔한테 야단도 못 치죠. 그러나 두 사람 사이는 지난 2012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이 저축은행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년 3개월의 실형을 받으면서입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제 1년 3개월을 살았는데 전혀 돌보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2개월 놔두고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상가에 나타나지도 않고 꽃도 안 보내고 나와서도 뭐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특히 당시 김 전 시장은 받은 돈 대부분을 쓰지 않았던 걸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김 전 시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서 배신감을 느꼈던 걸로 전해집니다. 또 이번 검찰 조사 때는 측근들에게 본인이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받고 나온 날 아침에 저는 더 이상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아이들을 장모님이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김희중 입장에서는 뭐 MB한테 그렇게 홀대를 받고 찬밥 신세인데 뭐 특별히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희생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는 김 전 실장이 입을 연 이상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정쳤다. MB는 정쳤다. JTBC 안지현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은 일제히 정치 보복 프레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현 정권에 대항해서 보수 결집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이 자연히 뒤따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일개 비서관의 지휘하에 검찰이 사납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도 앞다퉈 언론에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또는 모셨던 분의 참담함을 너네들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이런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아는 게 없겠냐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지난 정권에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우리도 우리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하고 청와대 수석도 했는데 결국은 화살이 문재인 정부에 뛰잖아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에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제시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 의혹은 논외가 되고 정치 싸움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뭔지 임소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소라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의 보복 주장 이후에 오늘 측근들이 일제히 같은 주장을 특히 아침 라디오를 통해서 다 쏟아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측근인 김두우, 김효재, 이재호 전 의원 등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모두 정치 보복을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전 대통령 쪽이 뭐랄까요? 전면전? 이렇게 나선 것 같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아까 저희하고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급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해놨더군요.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진술과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법률적인 대응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무엇보다 여론이 이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JTBC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시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라는 쪽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본인은 아무튼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상 여론은 분명히 좋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이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신복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아무래도 좀 결정적이지 않았냐 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제 메시지는 여론 싸움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을 보수 진영을 결집시켜서 뒤집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대부분 적폐청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걸 정치 싸움으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결국 3대7 정도로 불리한 구도를 정치 싸움, 진영 싸움으로 바꾸면 5대5까지 가능하다, 이런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5대5라는 그 숫자 계산 사실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신봉하고 있는 그런 구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게 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대응 방식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창 이제 탄핵 국면에서 바로 그런 전략을 많이 썼었죠. 정치 보복 프레임. 지속적으로 썼는데 그게 통하지는 않았었고 이번엔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선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국정농단 쇼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정치 보복 프레임이 설 여지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지난 대선 이후에 사실상 보수 진영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마음 둘 곳이 없는 보수 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을 정권의 사냥개 이렇게 극언을 사용했는데 역시 이제 같은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 싸움으로 가면 결국 정당한 법 집행은 보복 수사라는 프레임에 가리워지기 때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꺼내 든 것도 여권을 링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마치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 수사의 배경인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아무튼 그 보수 진보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적당하고도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의도가 그야말로 통할 것이냐 아니면 꺾일 것이냐, 이걸 뭐 당연히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정황과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충분히 제시를 하게 된다면 정치 보복 프레임이 설 자리가 없을 테고요. 예. 반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정치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임소라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성우 전 사장 등 다스 임원들이 제주도에 시가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공동명의이거나 교차담보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땅 주인으로 돼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땅을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실제로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취재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도 이들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땅을 보러 다닐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천안 쌍용동의 한 6층 건물입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있는 요지로 건물에는 병원과 은행 등 상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가 이곳에 땅을 구입한 건 지난 97년 8월입니다. 2003년엔 이 땅에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땅과 건물 모두 다스 임원 두 사람의 공동 명의였습니다. 2년 후인 99년 이들이 제주 호근동에 대규모 땅을 매입했을 때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2010년 천안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천안의 한 부동산 업자는 다스 임원들을 경주 부자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경주에서 왔어요. 그게 진짜 돈이 크게 보였어요. 어마어마한 거 헤아릴 수 없다고. 이들은 다스 본사가 있는 경주에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경주 부동산을 보러 다녔다고도 밝혔습니다. 저 원흥사 옆에 MB가 내려오면서 이야기했다니까. 야, 그쪽에 길 생긴다.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그거 바로 땅 사놨다니까.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거는. 다스 임원들이 사들였던 전국 각지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주와 함께 매입 자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저희가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다스의 수상한 부동산 투자 사례들은 모두 처분이 어려운 지분 형태 소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땅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쉽게 파고 팔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안원구 집행위원장을 저희가 한 달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플랜다스의 개로 지난번에 네.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모셨고 우선 그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다 모여가지고 지금 사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런가요? 150억 이상이 그때 모였었고. 예, 그때 그 상태에서 지금 나오면 바로 지금 살 준비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상속세 대신 낸 그 현물로 낸 그 주식을 사들여서 실소유주 의혹을 밝혀보자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깜빡 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우선 드렸습니다. 먼저 어제 저희가 제주도 땅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서귀포시 호근동 매우 좋은 위치. 또 하나는 강정동, 역시 서귀포시. 여기는 해군기지가 들어선 바로 그 근처이기도 합니다. 거기 한 600억 상당의 현 시세 땅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이 차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투자 행태가 좀 흔한 편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실제로 흔하지 않고요. 실제 자기 땅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최순실 재산을 찾을 때도 최순실 재산도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놓고 숨겨놓을 때 반드시 이런 이름을 해놓는데 예. 나중에 이거를 팔지 못하도록 차명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자기 자산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될 경우에 팔지 못하도록 해놓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모신 안원구 집행위원장은 대구 국세청장을 지내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분보다도 전문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3의 실소유자가 실제로 있다면 네. 뭐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뭐 의심되는 그런 한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있죠. 그 실소유자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기가 자기 재산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차명으로 해놨는데 예.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해서 판다든지 하면은 자기 재산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태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분의 다른 그 차명 재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부동산도 있는데 네. 같은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거의 다 똑같은 형식으로 방식을 택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그럼 다른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 겁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그 공유를 해놓는다든지 예.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을 써놓고 실질적으로 재산을 빌릴 때는 담보로 제3의 다른 A라는 이름으로 해놓고 B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팔 때 A는 못 팔게 되는 그렇겠죠. 것이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은닉을 합니다. 예. 제주도 땅이나 또 오늘 저희가 이제 제기한 천안 땅이나 모두 사실 이제 90년대 말부터 네.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이게 구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매입 시점으로 놓고 볼 때 이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도곡동 땅이 85년도에 사서 95년도에 매각을 하는데 예. 그 매각 대금이 263억이었고 그 중에서 세금을 일부 공제하고 남았는 돈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그 100억씩을 나누어서 생명보험회사에 예치를 해놨다가 그 중에 100억 정도는 다스에 190억 BBK에 투자된 190억으로 예. 흘러가는 것이고 나머지 100억 중에서 일부가 이 시점하고 일치하는 시점이어서 그렇게 그런가요?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아까 60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 시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 땅들의 경우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보다 훨씬 적었을 테고 몇 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이 뛰어올랐다는 그런 얘기니까. 제주도 땅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지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강정동 같은 경우에는 해군기지가 결정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이전의 시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저께 보도해드릴 때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 강정동의 해군기지를 매우 강력하게 추진했다. 뭘 그걸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예를 들면 김재정 씨가 소유했던 그 땅들을 보면 대부분 다 개발이 된다든지 관광 특구로 변한다든지 세계 짐보리 대회가 열린다든지 그 테마파크로 조성이 된다든지 이렇게 개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지역 주변의 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위원장께서는 그게 매우 밀접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만일에 이것이 실소유주가 그분이라면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취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지목을 변경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땅 가치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거죠. 다른 데도 혹시 아시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물론 뭐 제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일부 고속도로 주변 땅과 그 다스의 업체가 있는 공장 주변 땅들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땅들이 지금 다스의 계열사로 돼 있는 홍은 플래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홍은 플래닝. 네, 그 회사에도 부동산이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건 뭐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차명이라고 보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차명으로 보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모든 재산들을 사실 현직의 현대건설이나 회장을 할 때 자기 이름으로 배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놨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그
이야기를 못 하게 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은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도덕적 법률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이름을 못 밝히고 이런 형식으로 은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대구 그 국세청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실소유주가 있는데 차명재산으로 관리하면 세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조세 회피를 위해서 명의신탁을 했던 경우에는 증여의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세금을 가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를 가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도움 말씀 듣고요.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새롭게 밝혀내신 점이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늘 오전부터 대전 본사에서 4톤가량의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09년 10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4대강 파일과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임명사전 발표 기자회견 파일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사본자료 일부가 포함된 것이고 전자문서로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자료를 봉인한 뒤에 내일 오전에 파기 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셨죠. 초미세먼지에다가 겨울 황사까지 더해져서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낙산공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어떤가요? 네, 낮 동안 답답했던 시야가 지금은 좀 트였습니다. 제 뒤로 서울 남산타워의 모습도 어제에 비해 잘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오늘 오후 3시 51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지역은 여전히 안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수도권에서 벗어난 미세먼지가 남동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도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초미세먼지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바로 황사 때문입니다. 황사는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크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농도를 끌어올립니다. 네, 빨리 좀 식혀가면 좋을 텐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네, 내일은 경기도와 충북, 전북과 경북 등의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 지역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있고요. 이 외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틀 연속 이어진 수도권 비상저감 조치는 잠시 뒤인 9시 해제됩니다. 하지만 모레부터 또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갑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주말 내내 올라가는데요. 다음 주 초 예보된 비가 내리면 좀 가실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네,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황사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대기질이었습니다. 원래 봄에나 발생하는 황사가 최근에는 가을, 겨울 안 가리고 찾아오죠. 그 원인을 이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늘이 뿌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내몽골 고원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황사가 발생했고 이 황사가 속도가 느린 북서풍을 타고 서해안 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황사 영향으로 전북과 전남에는 올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황사는 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내몽골 등 발원지 인근이 충분히 건조하고 기온이 높아 땅이 얼지 않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을과 겨울에도 황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한 차례도 관측되지 않았던 가을, 겨울 황사는 90년대에 9건, 2000년대에는 22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겨울 황사가 나타나는 건 봄처럼 발원지 인근이 강수가 적어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발원지가 덜 얼어붙어 바람에 날리는 흙의 양이 많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에서만 3차례 황사가 나타났습니다. 1915년 서울에서 황사를 관측한 이래 11월에 황사가 3번이나 관측된 건 2010년 11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이 연일 발동 중이지만 그 이전에 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부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가 대당 약 2억 원 정도 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하는 데 편성한 예산은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측정망이 한 대도 없는 시군 지역이 강원도에만 12군데고 그나마 오래된 측정망은 재구시를 못합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탄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은 도심은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남면사무소 앞입니다.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는 측정소가 단 한 곳도 없어 타 지역의 정보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측정망은 모두 8대. 서울 종로구의 88배 면적인 2,100여 제곱킬로미터에 한 대만 설치돼 있는 겁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은 측정망이 아예 없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주민들은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밖에 너무 목이 너무 칼칼하고 소외된 느낌은 확실히 많이 들죠. 올해 정부가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에 편성한 예산은 27억 원뿐입니다. 전북과 대전 등 지자체 7곳은 한 대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대당 2억 원인 설치 비용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관리 등 부가적인 사안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기존 측정망들은 곳곳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원 원주시 중앙이동 주민센터 옥상입니다. 이 측정망이 설치된 건 1988년으로 30년이나 흘렀는데요. 내구 연한인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구입 신청을 한 곳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려면 앞으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미세먼지 측정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야 정확한 측정과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인프라 구축은 더디기만 합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오늘 아침 울산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서 4분 만에 현금 1억 1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서 범행 7시간 만에 경남 거제에서 붙잡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이 걸어갑니다. 인근에 있는 조선소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1시간 뒤쯤 돈다발이 든 가방을 들고 황급히 뛰어갑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울산 동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를 턴 49살 김모 씨입니다. 외부 화장실에 숨어 있다 가장 먼저 출근한 남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뒷문으로 침입했습니다. 직원들이 보안이 허술한 뒷문으로 출근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뒷문으로. 수색 대제. 단 4분 만에 현금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약 300m 떨어진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차량을 타고 경남 거제로 갔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범행 7시간 만에 김 씨를 검거하고 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 김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이 신생아 5명에게 주사제 1병을 나눠 맞춰놓고 그 비용은 5병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의료계는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나눠서 주사할 수밖에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소효정 기자입니다. 주사제 1병을 신생아 5명에게 나눠 맞힌 과정에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단 개봉한 주사제는 쓰고 남은 양을 버려야 하지만 병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며 병원을 옹호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사제를 10cc 뽑은 뒤 나머지를 버리고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10cc에 대한 급여만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정되는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의료인들도 낮은 의료 수가를 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cc만 쓰고 이렇게 다 폐기를 하고 한 병을 청구했어도 한 병을 다 인정하고요. 20cc로 조정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대 목동병원은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성인 용량 영양주사제만 구비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생아 1명이 하루 맞을 수 있는 최대량은 20cc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치 비용 내역을 보면 성인용 500cc 주사제 가격만 청구해 왔습니다. 최대한의 어떠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을까? 그 생각,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경찰은 오랫동안 이른바 주사제 쪼개기가 계속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불붙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정부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시장의 혼선을 불러온 엇박자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거래소를 폐쇄하는 초강경 조치가 적절한가였는데 정부는 일단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이 적발된 곳만 선별 폐쇄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모두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후에 뉴스룸 2부가 끝나는 즉시 9시 20분에 시작하는 JTBC의 긴급 토론에서도 패널들과 집중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오락가락 대응이 혼선을 키웠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폐쇄 옵션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만 하게 되니까 실제로 투기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규제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엇박자 대응이란 지적을 받은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처 간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작용을 기존 시스템으로 막는 게 어렵다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폐쇄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안에는 그것들이 둘 다 들어가 있다고 볼. 하지만 의원들은 과열에만 초점을 맞춰 그때그때 대책을 내놓는 대신 서둘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보다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다 대고 막 갖다 대요. 그리고 수압을 계속 높이고 있어. 그 불은 더 커져요. 정부의 대응 방식이 너무 급했다. 종합적이지 못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그런데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정부의 신뢰성을 흔드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정부 대책을 마련한 부서에 파견돼서 근무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통화를 팔아서 차익을 거둔 사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대책이 나올 당시에는 관세청 직원이 보도자료 초안을 사전 유출한 사건도 있었죠. 투기를 잡기 전에 공직기강부터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금감원 직원의 내부 거래 의혹이 나온 건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입니다. 금감원 직원이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는데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통보받아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자 금감원은 오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이 가상통화를 매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직원이 근무한 부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통화 대책을 총괄한 곳입니다. 가상통화에 1,300만 원을 투자한 이 직원은 국무조정실의 첫 가상통화 대책이 나오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가상통화를 매도해 수익률 50%가 넘는 700만 원의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내부의 사정을 모른 채 가상통화 거품이 붕괴된다는데 내기를 해도 좋다고 호언했던 최 원장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책 자료 사전 유출에 이어 가상통화와 관련한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자들의 가상통화 투자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가상통화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죠. 특히 가상통화가 몇 배로 뛰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투자액이 반토막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 벌었던 거는 한 1억까지도 벌었었는데 하루 한 이틀 만에 한 1,800까지 올라갔었어요. 오르는 거 보니까 이게 넣길 잘했구나 이런. 하지만 정부 규제 발표 뒤 하루 이틀 사이 돈은 증발했습니다. 하루에 1억까지
많았었죠. 일주일 정도 사이에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분노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규제책을 내놓은 정부를 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다 때려.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세표를 들여다보게 되고 새벽에 중간중간 일어나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 걸 보게 되고 오를 기미가 보이면 또 돈을 넣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오른다는 의미의 카톡방도 생겼습니다. 향후에는 더 좋아질 거니까 좀만 더 버티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급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가상통화 투자 자체에 중독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부가 덜 돼서 돈을 잃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올라오는 동영상이나 기사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 대부분은 한 번 벌었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사회인데 전문가들은 열심히 일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젊은 세대의 패배감이 가상통화 투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가칭 통합개혁신당을 창당하기로 선언했습니다.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대한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명분 없는 이합지산이다 이런 비판도 또한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무책임한 진보, 부패한 보수라고 규정하며 지역과 계층, 세대로 분열된 낡은 정치 구조를 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패거리, 개파, 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통합을 선언하며 두 사람이 내놓은 첫 번째 공통 메시지는 안보였습니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를 보는 외교 정책, 북한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통합선언문에 진보라는 단어 자체가 빠졌다며 보수 대야합선언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도 명분 없는 이합집산, 상처뿐인 결합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사들인다. 편법 증여로 의심할 만한 이런 일들이 요즘 서울 강남에서 유난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500여 명에 대해서 국세청의 집중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한 40대 남성은 아버지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나눠받아 저축해둔 돈이 구입 자금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셈이지만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4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샀지만 자금 출처가 확실치 않은 50대 여성.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역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20대 등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권에서 이처럼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국세청이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강남권 등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532명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3차례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633명으로부터 1,04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강남권에 대한 집중적인 탈세 조사와 함께 앞으로 편법 증여 조사 기준도 낮춰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일반 사고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살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지만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에 과자와 꽃이 쌓였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현수막과 그림도 걸렸습니다. 지난해 10월 6살 김모 양은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소방대원인 김양의 엄마도 함께 치였는데 딸에게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119 구급 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아파요. 일반 도로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해당돼 가해자 처벌이 일반 사고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김양의 사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국가에서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모 곁을 떠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양의 부모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4개 항공사가 오늘부터 여기에서 운항을 시작했는데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뛰고 또 뜁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연 오늘 터미널을 착각한 일부 승객들은 분주하게 공항을 오갔습니다. 저는 지금 제1여객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항공, 델타항공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곳이 아닌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곳에 도착한 승객들을 위해 공항 측은 5분 단위로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워낙 많아 한 번에 버스에 탑승하지 못한 채 다음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출발 시간이 임박해 터미널을 잘못 찾아온 승객들에겐 늦었다는 문구가 쓰여진 노란색 카드를 제공해 수속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차량을 몰고 온 일부 승객들은 길을 잘못 들기도 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내비가 잘못 찍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안내편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공항 측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 하루 안내 인력 등 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40분 넘기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빨리 체크인 할 수 있게 가서 인도해드리고. 이 터미널에선 크고 작은 지연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8시 25분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기는 탑승권 판독기 장애로 53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기도 기내 청소 작업 등이 늦어져 예정보다 15분 늦게 이륙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자국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중국엔 대규모 벌금을 예고했습니다. 북핵 제재에 이어서 무역 전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매우 큰 지적재산권 벌금을 매길 것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반덤핑 조사와 관련 무역전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무역전쟁을 바라진 않지만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세탁기를 덤핑해 한때 좋은 일자리들을 만든 우리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삼성, LG 세탁기에 대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통령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한 발언입니다. 러시아엔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하면 러시아는 벌충해준다며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 사물인터넷이 자국 기업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서울에서 열릴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무기로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오기까지 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네,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가 호소했었죠. 권역외상센터를 추가로 지원해달라. 여기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고 정부가 이틀 전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대책이란 겁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얼마 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외과 수련의들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를 거쳐서 가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닥터 헬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닥터 헬기의 경우에 밤에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 헬기의 경우에도 근육예상센터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체계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했습니다. 한 사람의 외과 전공의가 60명씩 주치의를 맡고 야간에는 1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맡고 있어요. 외상센터로 전공의를 돌려서 파견하겠다. 사실 저희는 되게 좌절스러워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도 외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데 외상센터 수련을 의무화하는 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란 겁니다. 닥터 헬기도 야간 운영을 위해선 예산과 인력이 지금보다 3배가 더 필요하고 전국 780여 곳의 이착륙장에 대한 야간 안전시설도 보강돼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가상통화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격에 따라 요동치는 투자 현장의 표정을 구혜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오늘도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가상통화 시세였습니다. 직장인들은 길을 가며 거래소의 가상통화 시세판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며칠간의 하락에 착잡해합니다. 지가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없어가지고요. 솔직히 뭐 짜증 많이 났죠. 밤에도 자꾸 새벽에도 깬다. 막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냥 손절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부처가 다 됐다고 이견 없다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거의 그 정도라고 저는. 가상통화 열풍이 불면서 월초 2,800만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의 시세는 한국 정부의 규제와 중국발 악재로 고점 대비 60%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의 기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부 규제에 거래소에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놓죠. 파이낸스. 그냥 혹시 몰라서 옮겨놓으려고요. 거래소의 현금 출금이 며칠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때문에 갑자기 축을 요청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좀 축이 늘어나면서 기존 대비 5배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지연이 될 수밖에 사실 없었던 상황. 어제 발생한 투신 사고가 가상통화의 급락 때문이란 소문이 한때 돌았지만 경찰 당국은 관련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상승 분위기의 편승에 최근 투자에 나선 신규 유입자들은 대부분 착잡한 모습이지만 오랫동안 가상화폐 투자를 해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담담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트렌드라는 거를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도 갈립니다. 갑자기 그 정책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막 그쪽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안 하길 잘했다라는. 폭락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성이 된다면 적극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남들도 샀는데 또 안 사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필요도 없고.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뛰면서 급등한 채굴기의 핵심 부품인 그래픽카드 가격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그냥 한 3-4억 갖다가 때려 박으시고 이번 소매들한테 뿌려줄 수 있는 개수가 한정이 있어요. 채굴기 손님이 많아지며 조립 컴퓨터 업체가 많은 용산의 한 상가는 채굴기 판매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100만 원이면 고급사용 사는데 지금은 130~40만 원이 100원이니까 소매도 특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일반 장사가 지금 다 죽어버려요. 가상통화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요인에 투자자들과 현장이 널뛰기를 뛰듯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관된 대책이 보다 빨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실패를 딛고서 묵묵히 달리기,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그렇게 달려온 불굴의 15년, 앞으로 100년,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진심의 길을 달려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막바지,
경복궁 앞들에서는 늦봄의 따가운 햇살 아래 전직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두는 침통했습니다. 이 상황은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한탄하는 사람들과 분노하는 사람들로 영결식장의 공기는 찬란했던 5월의 하늘과는 달리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윽고 헌화하는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날카롭게 날아든 외마디 소리. 그는 흘끔 돌아봤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 못할 팽팽한 긴장감이 장내를 휘감았던 그 순간 현직 대통령 앞에 다가서서 정중히 사과한 상주. 세상을 떠난 대통령의 친구. 2009년 5월의 이 모든 장면은 한국의 현대사에 매우 인상적인 장면들로 남았습니다. 이 장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현대사의 흐름이 바로 이 장면 이후에 그만큼 드라마틱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헌화를 마친 대통령의 앞으로 다가가 대신 사과했던 상주, 즉 전직 대통령의 친구는 운명을 말하면서 그 다음의 대선에 도전했고 실패했으며 그 선거에서 권력을 잡은 이는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에 의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택한 것이 바로 운명을 말했던 전직 대통령의 친구였죠. 9년 전 영결식장에서 정중한 사과를 받았던 그는 어제 놀랍게도 세상을 떠난 그 전직 대통령을 입에 올렸습니다. 정치 보복과 보수의 괴멸을 논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각종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고 주변에선 결정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였습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적어도 그 죽음의 간접적 책임의식이라도 요구받고 있는 그가 이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프레임을 바꾸어서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 즉 법적 책임의 문제를 정치적 싸움의 수로 돌파하기, 보수의 재결집을 노린 승부수. 분석은 넘쳐나는데 그런 분석조차 필요 없이 광장을 통과해온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모르기엔 늦봄 찬란했던 하늘 아래서 벌어진 그 장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것이 너무나 많기에.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 발표를 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검찰에서는 연일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들에 의해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불법 의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흔히 얘기하는 신복들은 왜 그렇다면 이렇게 입장을 바꿀까? 흔히 얘기하는 배신? 아니면 또 다른 이유? 이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정치부 이서준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한 배경에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그야말로 측근이었죠. 이 사람의 진술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김희중 전 실장이 누구냐 이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입니다. 서울시장 시절엔 시장 의전비서관을, 대통령 시절엔 제1부속실장을 임기 내내 지냈습니다. 즉 15년간 곁을 지킨 최측근이고 돈 문제를 가장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1억 원을 이 전 대통령 미국 순방 전에 환전해서 전달했다는 등 구체적인 전달 과정까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측근인 김 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도 발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배신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 부분이 관심거리죠. MB와 김희중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번 배신의 원인 제공은 MB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모른 채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개월 놔두고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상가에 나타나지도 않고 꽃도 안 보내고 나와서도 뭐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은 관심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김 전 실장이 1억 5천만 원을 받은 그대로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당장 자신이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정황입니다. 예. 그 관심이 간다고 했는데 왜 관심이 갑니까?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김 전 실장은 그럼 왜 이걸 안 썼느냐? 그것이 이번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까지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시 김 전 실장은 특별 사면을 기대하고 거의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한 뒤에 항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쓰지 않고 왜 보관만 했는지 이런 더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또 법원에서도 진술하거나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지 않고 보관만 한 부분은 이 김희중 전 실장만 알고 있는 그건 좀 더 조사를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뿐만이 아니라 MB정부 국정원 원장, 또 기조실장, 또 검찰 수사에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부인했는데 뭡니까 특활비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눈에 띈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MB 측근 그룹을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서울시 출신 국정원 라인입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출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 전 원장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이 문제될 수 있다고 독대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매우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상납 사실을 알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과 독대할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측근 류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독대 자리를 내가 주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MB가 측근의 진술을 부인했더니 또 다른 측근이 사실을 확인해 준 격입니다. 사실 류익 실장이라면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실장까지 물론 지냈고 그런 사람이 또 지금 입장을 바꿔서 모르겠습니다. 원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바꿔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군요. 자, 아무튼 측근들의 진술이 MB를 더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는데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 혹시 이 사람도 심경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 김백준은 또 다른 대표적인 MB 측근 갈래 현대 출신 계열입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현대 계열사 출신으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평생 돈 관리 등을 맡은 말 그대로 집사였습니다. 다스 관련 이 전 대통령 대리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활비 수사에서 측근들이 입을 열고 있고 같은 현대 출신 김성우 전 다스 사장도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라서 혼자만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이 흔히 범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죄인의 딜레마, 그렇죠? 그것이 과연 이번에 작동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끝나고 곧바로 저희들이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긴급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는 10년의 주어 찾기 잡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유명한 주어가 없다 발언이 다시 한번 나왔었는데요. 주어가 없다 발언의 주인공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관련돼서 잠깐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 이거 다른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먼저 박영선 의원이 나 의원에게 2007년에 나경원 의원님이 주어가 없는 여인으로 엄청 떴었다라고 오늘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자 같이 나왔던 나경원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중간에 말이 뜨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당시 주어가 없는 발언은 이 전 대통령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다 보니까 해당 발언도 주어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예,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됐던 10년 전도 그렇고 그런 주장인데요. 당시 대선 사흘 전에 공개됐던 이른바 주어가 없었다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지금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앞에 맨 처음에 제가라는 주어가 있는데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뒷문장의 주어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게 당시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나경원 대변인이었는데요. 바로 논평을 내고 BBK를 설립하였다고만 언급돼 있지 내가가 빠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우리말의 약 70%는 앞뒤 전후 관계가 명확할 때, 충분히 추론 가능할 때 주어가 생략됩니다. 주어는 없는 게 아니라 숨겨진 건데요. 숨겨진 주어 찾기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있어 오다가 이제 거의 다 찾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70%가 그렇다는 거는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또 따로 있습니까? 2013년에 나온 한국말의 생략에 대한 박사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어디서 찾았습니까?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경원 의원이 살짝 주어를 가정해서 말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오늘 계속 있었던 나 의원의 발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의원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라고 물었더니 박영선 의원이 경제사범이라고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나 의원은 판사 출신인데요. 우선 다스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허위 재산 신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됩니다. 이건 이제 시효 문제가 좀 남긴 했지만요. 하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 정황이 지금 나와 있어서 비자금 횡령이랄지 또는 다스 그 BBK 투자한 돈을 찾을 때 직권남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박영선 의원은 방송사 경제부장 출신이기도 하죠.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오늘 두 개인데. 두 번째 키워드는 정치인의 내 책임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에게 물어라 해서 나올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질문하라고 하시는데 검찰서에 무한히 비슷한 일이십니까? 국회의장라면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물어도 대답이 없자 기자들이 한숨을 쉬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질의응답이 갑자기 또 생략이 돼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 대답은 하지 않는, 물어도 대답 없는 게 몇 달 전에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를 찍어달라.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물어달라. 이렇게 발언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예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내 책임이 아니다. 뭐 보좌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런 얘기 이제 가만히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일종의 반어법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내 책임이다. 정치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른바 프레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서 측근들의 이탈을 막고 내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또 해석이 되면서 지지층의 결속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정치 보복으로 희석시키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마치 기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 수사는 기획돼 있고 결국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지난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일을 아는 게 많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프레임 대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 밴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미세먼지가 남동쪽으로 내려갑니다. 경기와 충북, 전북 지역의 농도가 높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예. 자, 누차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잠시 후에 곧바로 이제 뉴스룸 3부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긴급 토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유시민 작가, 정재승 박사,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두 분을 더 모셔서 네 분과 함께 토론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분만 광고를 보내드리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